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외부자들의 떴지. 오늘은 좀 쉬웠습니다. 자, 막 동요에 한 80년, 70년대 음악에 음악적 수준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는 느낌. 제일 여태까지 부른 노래 중에서 소화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 정당 비대위원과 대변인을 거쳐서 최초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여성 정치인. 그녀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외부자들의 떴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부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전 지금 내부자도 아니고 외부자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깍두기 같은. 외부자 아닌가요? 외부자 되신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지금은 외부자인데.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왜 달이에요? 아마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왜 달과 관련된 동요를 불렀는지 아시죠? 왜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왠지 아실 것 같은데.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 역임한 1년 반 만에 바로 얼마 전이에요. 자연인이 되신 겁니다. 네. 예, 이임식 치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로서는 사실 행정 내부에 들어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말 흔하지 않은 좋은 경험을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특히 외교 분야에서도 이낙연 총리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순방을 수행하면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외교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공부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인 외부자가 되신 지 얼마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다음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사임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2020년 총선 준비 바로 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지역구로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당적을 다시 회복했고요. 아, 예. 당적은 회복했는데 지금 저희 사상 지역구의 경우에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사상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일 때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역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이게 그냥 그런데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셨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도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원래 좀 알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저도 처음 뵀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그 전에 읽고 저 혼자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친문이라고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런 거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국무총리의 비서실이 될 때는 어느 분이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이낙연 총리께서 선택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비서실장 되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을 때 총리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정치인이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외부자 되셨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를 말하면 됩니까? 워낙 치밀하고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밑에서 일할 때는 그 고생을 하죠. 잘 아시겠네요. 저도 동아일보에 옛날에, 같이 계셨으니까. 예, 저도 그런저런 인연이 많이. 이낙연 총리에 팔방미인이죠. 관한 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여기서 다 풀면 안 돼요. 투비 컨티뉴드. 네. 이번 예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김부겸, 김영춘 이런 분들도 이제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관측이 이제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부자, 외부자를 좀 여기 걸쳐 있으시니까 거기 무슨 정보가 좀 없나요? 언제쯤 나올 거다? 누가 나올 거다? 잘 아시잖아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도 않거니와 다만 고민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신호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정을 안 하시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은혜 저격수. 실제로 그 인사청문회 때도 네. 만약에 이제 그 대답을 강요받았으나 정확한 답변을 하시지는 않았죠. 아니, 그건 예. 이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 정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신호탄이 올라갔고 막 여기저기서 들썩들썩 거리면 본인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게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배가 산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게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배가 산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교문위에서 함께 일을 했었고요. 얼마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파고드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런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한 여권 인사가 당정청 핵심 인물을 줄인 40여 명 리스트가 존재한다. 여기에 민주당의 친문 의원이나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 그리고 총선 출마 여부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 속칭 이 친문 리스트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기사로 저도 누가 보내줘서 먼저 봤는데요. 그 기사를 보내준 사람이 이런 이상한 얘기가 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유 이게 무슨 팩트겠냐 예.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예. 거기 리스트에 이름 있으셨어요? 그거 제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 리스트에 올리면 총선에 당연히 너는 공천되는 사람이다라는 건지 아니면 공천 배격하겠다는 건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 상당히 이름도 잘 안 알려진 언론이고요. 도대체 만들었다면 누가 만들었을까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여권 인사는 누구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니 사실 저도 뭐 송구합니다만 당 대변인 역할을 해봤었는데요.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익명으로 쿼트를 딸 때인 거예요. 당 중진 의원, 뭐 비문, 친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치에서 조금 전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라지기는커녕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패턴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그때 뭐 무슨 박이 엄청 많았잖아요. 원박, 짤박, 박하다가 잘렸다가 또 뭐 새로 됐다 신박, 주의야박. 주의야박이 제일 히트했지. 주의야박은 뭐죠? 낮에는 신이. 낮에는 신주, 밤에는 신사. 근데 이제 이게 그 박이 문으로만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진문, 친문, 뭐 신문, 짤문 뭐 이제 이런 총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가 혐오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당이든 간에. 그 패권주의자. 네. 그렇죠. 너무 혐오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조짐이 한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부엉이회라고. 그렇죠. 이름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냥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처럼 친박 아니, 뭐 비판으로 싸우듯이 저는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재현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부엉이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해 듣는 거에 따르면 그냥 뭐 밥 한 번씩 먹는 친분 성격의 그런 모임인데 그게 좀 과장됐다 이런 이제 좀 억울함을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정치라는 것이 뭐 내부의 실체가 무엇이든 밖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가지고 우리가 재단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 면도 있는 것 밥은 같습니다. 그냥 각자 드시고. 자유한국당이 요즘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뭐 또다시 친박, 비박, 당권 투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김진태 의원이 반성을 해도 우리가 하고 개혁을 해도 우리가 한다 라면서 목소리를 아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조용하던 친박계 의원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다시 모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예, 역습의 계기가 됐던 건 역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네. 그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회에서 해촉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지를 어떻게 냈냐면은 너 태극기 부대도 우파에 속한다 이러면서 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메시지를 냈고 이게 이제 친박의 계열에서는 아마도 자기들 편을 들어준 것이다. 시그널로. 그다음에 이를 내리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그 친박이 무슨 주류 세력처럼 굉장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오히려 탄핵에 가담했던 이 비박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예 그 김병준 위원장 흔들기는 났었어요. 예. 끝내라 물러가라.
물러나야 된다. 그다음 조기 전당대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그 수순까지 가 있는 상태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트리거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당대회는 결국 다음 공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언젠가 나서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유발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도화선이었던 것 같고요.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전당대회의 결과에 뭐 정치인들이 당연히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김병준 위원장과도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역할이 거의 사실상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처럼 예, 보이는데. 지금 사실 친박 인사들이죠.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 재건비선 행동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친박계 정우택, 뭐 심재철, 김진태, 유기준, 조경태 의원하고 김문수 전 지사까지 해가지고 친박 세력의 결집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친박인가요? 아니 저희 당에서 가신 분이라 민주당에 있다가 그다음에 국민의당을 갔다가 거기서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이렇다면 사실 정치인으로서 정책 이념 영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12월에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겠죠.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가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의 의중을 알기도 힘들고 한 표를 더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성심성의껏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사실은 요 앞에 김성태 원내대표 될 때도 한 표 차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1차 투표에서. 그리고 요번에는 비박이 될 거다라는 데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결집이라고 해도 사실 명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친박끼리도 뭉치다가 결국 이게 민심에 역행하는 결과다라는 거를 감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지역구가 또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금처럼 막 몰켜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결국 어떤 타협책, 비박 색채가 짙은 그리고 자기네와도 얘기가 되는 이런 사람을 그 내세워서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이야기의 논의 과정을 보면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데 이미. 만약에 지금 친박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김병준 위원장이 이거 나까지 흔드나 싶은 생각이면 혹시 이제라도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던데요. 근데 좀 취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김병준 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김용태 사무총장 이 그 라인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밀어붙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 지점에서 이게 어떤 파열음이 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도 지금 국면에서 뭐 사실 전원책 조광특위 맡았던 분의 그 사퇴는 본인한테 사실은 리더십에 상당히 치명하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그냥 물러나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좌우간 뭐 두부를 자를지 뭘 자를지 모르지만 칼은 빼서 휘두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실제 그렇다면 한국당 안팎에서 봤을 때 친박 세력이 힘을 그닥 못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단기 국면에서 친박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진짜 친박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의 질타를 저는 받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은 사실은 건강한 판단을 하는 건데 최근에 뭐 일련의 과정들 전원책 그 위원을 몰아내는 과정 이런 걸 보면 그다지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단적인 예가 기소돼갖고 당원권이 정지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9명을 구제하자. 다시 구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것은 유행처럼 모든 당이 다 어느 순간에 채택한 그런 제도거든요. 그게 뭐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서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지금 거꾸로 가자는 거죠. 그렇죠. 또 거기다가 뭐 태극기 부대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거든요. 6개월 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 아주 그냥 무시당했을 소리인데 이제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나 물러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힘이 빠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전원책 위원을 쳐냈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팔을 쳐내는 거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구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단치 않을 것이다. 친박의 부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친박의 핵심이 바로 TK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로 자유한국당의 눈사람이라 그러면 눈사람 뭉치의 핵심이란 말이죠. 뭐가 있어야 그 눈들이 그 위에 붙는 그걸 그분들이 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친박이 공정한 공세를 펴고 있고 비박이 지금 수세에 좀 몰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친박이 당 밖에서는 호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표 차이다라고 했다면 이번에 근데 친박 같은 경우가 당원권 정지된 9명 중에 8명이 친박이잖아요. 그럼 8표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 좀 해달라고 막 그 요구하는 그게 그런 중요한 상황. 의미가 있는 거죠.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가지 좀 맹점은 비밀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어떤 겉공기와 속공기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쪽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서 누구를 찍을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친박 편을 들면 나에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뭐 나는 그쪽을 지지한 게 아니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그거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비밀 투표기 때문에 안 드러나니까 그렇지 지역구에서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뭐 여론에 질타받으면 그렇게 안 되는 그 상황이 올 수가 충분히 있다. 바둑으로 예를 들면 흑이 한 점 두면 흑이 유리해 보이고 그다음에 백이 두면 또 백이 유리해 보이고 그러나 끝까지 더 봐야 하는 거거든요. 바둑을. 그러니까 지금 뭐 친박이 조금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너무 이 단기 국면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20%를 이제 넘어서고 뭐 지역에 따라 편차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더 분출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자신감을 그건 아주 얻었다고. 저는 뭐, 그렇죠. 지지율 상승에 잘 도움이 되죠. 지적하셨다고 보는 게 네네네. 건강하게 시끄러운 거는 항상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이 상식과 합리적 방향을 쫓아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만약에 이 대목에서부터 진짜 또 친박 비박이 아주 죽기 살기를 싸워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뭐 당 문 닫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아니, 생각해요. 지금 뭐 조기 전당대회 치러야 된다라고 친박에서 지금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일시가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1월 말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이제 명절 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박들이 이렇게 그간에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비박도 지금 다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박계 주자들이 모임을 가진 같은 날이었는데요. 예. 비박계, 이른바 이제 복당파죠. 그 핵심으로 통했던 김무성 의원이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라는 모임의 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뭐 주호영, 권성동, 김학용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이 사람들도 지금 친박에 맞서가지고 비박의 세를 좀 불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친박 내세워가지고는 이거 장사가 안 되니까 친박들도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당이라든지 그 겉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그 비박한테 주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쳐내지만 못하게끔 자기들 기득권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타협이 정치 세계에서 될까요? 가능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우선적으로 비박에서 약간 친박을 잘라낼 역량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권도 장악해야 되겠다고 훨씬 더 결집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로 제가 만나뵌 한 이제 그 원내대표 후보 친박 분께서는 정말 이 단단한 의지를 밝히시는 걸 벌써 수개월 전에 제가 들었었거든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신 모양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어요. 유기준 의원이신가요? 김병준 이제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사적인 자리. 그 점을 안 하셨어요. 사적인 지금 뭐 후보군으로 몇 분이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예. 예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는데 또 괜히 저 얘기하면 또 도와주시는 건가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또 저 찬물 껴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지금 이제 예측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친박일 가능성은 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적다. 적다고 보는 거죠. 나모 의원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런 적 없는데. 왜 이름을 말을 여기서는 페미니스트로. 수명을 거론하시는 거군요. 아, 여기서는. 그건 아니죠. 아까 분장실에서 나모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믿을 바가 없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 중에서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유기준 의원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유한국당이 더 이제 득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문재인 정부하고 더 확실한 각을 세우는 쪽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박의 힘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친박이 엄청나게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과거의 잘못이 잊혀지는 거거든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친박 세력들이 세를 더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 20%의 함정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저는 넘어서기 쉽지 않다고 봐요. 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라고 자기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12%가 떨어져 나가서 진보적인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여론조사 당 지지율에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친박의 목소리 커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친박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은 이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 길이 없어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아주 냉정하고 대국적으로 짜야지 지금 당장 뭐 저 당권 잡고 뭐 저 원내대표 선거 이겨가지고 다음 총선에 박살나면 그때는 더 엄청난 상황이 올 수 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낙연 국무총리의 폭넓은 행보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환상의 짝꿍으로 이 정부 현안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광폭 행보 중인데요. 특히 뭐 잇따른 개각 중심의 이낙연 총리 영향력이 작용을 하면서 책임 총리의 장기 집권을 좀 점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뭐 경제 사령탑을 이제 교체했는데 그때 이제 이낙연 총리의 그 추천이 강력한 있었다.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례적으로 거죠. 하셨죠? 그 밖에도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메르스 사태 또 라돈 침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주 안정적으로 국정을 좀 운영하셨던 것 같고요. 또 그 밖에도 대통령의 배려로 이제 공군기를 타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동반경제 포럼에도 다녀오고 또 최근에 그 우리 대법원에서 징용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또 언급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사실 총리가 그림자가 아니라 상당히 그 실세의 총리로서의 면모를 좀 잘 과시하고 계시죠. 네. 네, 그 공군 2호기만 타신 게 아니고요. 공군 1호기도 두 차례 타시고 아프리카도 다녀오시고 유럽도 다녀오셨는데 역시 비서실장. 총리께서 특히 외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대통령이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데 예컨대 뭐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주석도 있지만 부총리도 4명이 되고 서기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뭐 100여 차례 고위급이 방문을 해서 외교 관계를 맺을 정도인데 총리께서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가셨을 때 우리 동포들이 15년 만에 왔다, 28년 만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외교를 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총리의 외교도 정상급으로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이제 신뢰가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점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외교부 직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외교에 정말 탤런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람들을 응대하고 하시는 것을 잘 하시는 면도 있겠지만 외교적인 그런 이제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비서실 그만 안 두신 것 같아요. 말이에요. 빨리 친문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내부자 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외부자일까요? 내부자일까요? 근데 최근에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양쪽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두 분, 이낙연 총리와 임종성 비서실장에 대한 갈등설이 또 조금 돌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갈등설이 이렇게 증폭이 될까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네네. 네. 지난번에 그 임종석 실장이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동하고 판문점에 갔잖아요. 아,
네, 그때 네, 네. 네, 그때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대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아니 사실 저희 뭐 비서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날 총리님 일정이 이제 외부 일정들이 있으셔가지고 만찬이 없으셨어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 발로 그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만나서 그런 말씀을 뭐 들으실 만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계셨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자리에서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총리님의 스타일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 예,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하고 총리께서 다른 자리에서 만나셔서 그걸 가지고 농담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예, 언론에 그런 게 났는데 정말 참 황당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두 분이서 나누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명확하게 저는 팩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셨을지라도 속으로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이상한 것 아니, 같아요. 비서실장이시니까. 근데 또 짐승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비서실장인지 관심법이에요. 여기 안대 하나 딱 그러니까요. 가리고. 관심법. 관심법 내지 독심법.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니, 속으로도 그러실 수 저는 뭐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워딩이 그 경로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극할 수 있는 워딩인 것 같은데 전혀 팩트가 아니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총리가 2인자인 적이 없었어요. 국무총리가 어떻게 권력이 2인자가 됩니까? 제가 참 거의 드물게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외람되지만 뭐냐면 지금 총리와 비서실장에게 적절히 권한과 힘을 실어줘서 알아서 움직이도록 이를테면 남북관계 뭐 이런 거는 임종석 실장 중심으로 또 나머지 행정각부를 통하라고 하는 이런 데는 또 총리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대통령의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날아올 화살을 여기서 많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뭐 아주 선하고 환한 얼굴 갖고 외국 다니시면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게 칭찬인가요? 된단 말이죠. 무엇인가요? 좀 헷갈리는 아니 부분이 뭐 있는 것 칭찬은 같아요. 왜냐면 저 권력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더구나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호남 출신이고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70% 가까이 이상 나오는 핵심적 이유가 뭐냐면 지지율 유지에 아주 밑받침이란 말이에요. 지지 기반이죠. 지지 기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건 사실 불가사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권력 운영을 참 진짜 잘하고 계시다. 말씀드리면서 진짜 칭찬인지 아닌지 좀 그러라고 일단 헷갈리시네요. 예. 칭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런 뭐 누가 2인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피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주시는 그 이낙연 총리를 또 한켠에선 보고 계시고 또 젊은 피로서 청와대를 잘 이끌고 있는 임종석 실장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도 또 함께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향후 대권 주자로까지 이렇게 뜰 수 있는 중요한 기반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보수 진영의 자가 발전 아니야?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여권 내 이런 권력 투쟁이 있다. 이런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면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그것은 곧 야당에게 유리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켠이 아니고요. 예.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것이다. 네네네. 두 분 사이의 어떤 이제 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그런 갈등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뭐 그냥 소설 쓰는데 그분들의 그 창작의 자유에까지 간섭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뭐 제가 뭐라 그래서 믿기 때문에 도널드 다크로 신으로 섬기는 말 저는 저한테만 강요하지 않으면 그분 언급하지 않겠고요. 이낙연 총리의 또 한 가지 또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의원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질의를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할 때 아주 시원하게 받아치시잖아요. 사이다. 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검찰이 하는 말씀이 안 일에 되는 총리가 이야기입니다. 관여했다 그러면 자, 칭찬했을까요? 그다음에 네. 이러한 체제의 우월성이 검증이 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김정은이 전략에 말려들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걱정이라는 겁니다. 네,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격조가 있는 언어로 받아치신단 말이죠. 절대 흥분을 하지 않죠. 예, 근데 장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를 홍카콜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난 막말이라고 보나 자신은 막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원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짜증만 주잖아요. 상당히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주면서도 아 정치인의 언어가 저런 거구나 저런 식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굉장히 그분의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의 봅니다. 품격이 있다고들 제가 얘기하죠.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회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많이 이런 데서 보여주셨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시원함이라는 게 이른바 우문현답의 시원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야당의 공격 지점이 어떤 것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상당히 연구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준비한 대로 결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임기응변이 거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임기응변은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당 대변인을 해봤지만 대변인 시절에 이낙연 레전드. 그 뭐 회자되는 그런 일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여야를 넘어서 그런데 이제 그때 했던 말이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을 모르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죠. 근데 이렇게 그 대변인의 품격 또는 뭐 대변인 문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그런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전 수석님하고는 이제 실제로 동아일보 선후배 시간이시죠. 그래서 그 체제가 바뀌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 선임 동경특파원이셨고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동경특파원 갔을 때 롤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특파원 발령을 받았을 때 일본말을 몰랐어요. 이 양반도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세대가 없는데 한 서너 달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본말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가서 일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역대 일본 특파원 중에 속된 말로 날고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가장 일본말을 잘하는 분으로 언어적 감각이 있군요. 확실히. 그렇기도 하고 저녁에 아까사카 술집 가도 인기가 매우 좋으신 이런 분이었거든요.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 하시려고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옆에 일본어 사전을 놓고 하더라니까.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졌다 하는 소리가 나서 아무리 식사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차 마시고 하는데 여기 딱 일본 사람도 일본말 다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딱 찾아가지고 이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이 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본 특파원의 구별을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오,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치밀함 몇 놀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배 실장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사람 분 밑에서 하니까 아니 저는 사실 뭐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머리도 좋으시고요.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요. 완벽주의자시고 거기에 체력까지 강철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따라가기가 아주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낙비어 청가를 그런데 뭐 에피소드 얘기하다 보니 에피소드 지금. 얘기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요 대목에서 그러나 이 말은 또 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뭐냐면 이분은 위에 사람들은 진짜 좋아해. 저 평민당 출입할 때 김대중 그 총재부터 뭐 다 노무현 대통령. 왜냐하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니까.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전남도에서 총리 가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만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치밀하고 완벽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거기 못 쫓아오는 거를 질타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근데 또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잘 안 잘 안 되더라고요. 됩니까? 저도 해보니까 역시 야단 맞고 욕하면은 다 앙금이 남고 기분이 나쁜가 근데 봐요. 최근에 들었던 지금 뭐 뭐 사과물 막 아니 뭐 저는 뭐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바로 뭐안 좋은 기억이 소환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깨지신 거 아닙니까 혹시? 지도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또 동경파라는 그
그런 게 또 있죠. 이거. 자, 우리가 뭐 이낙연 총리의 정말 그 에피소드들이 뭐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매력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차기 대권을 위한 길닫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망론 소위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낙연 총리 자신도 그 부정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솔직한 말이죠. 뭐 대망론이 됐건 또 뭐 실세 총리로서 당연히 모든 대통령이 그 차기 주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반열까지 올라온 분을 배제할 아무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어쨌든 뭐 추천했잖아요, 후보자를. 경제 문제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약간 관여를 해서 해보라는 의미도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중요한 건 총리란 자리가 디스카운트도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어쨌든 본인이 강력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그 책임론도 일부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디스카운트다. 아니 뭐 실제로 지금 여권의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아쉽게도 보좌하는 역할은 굉장히 잘하지만 견제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목소리를 자제하는 바뀌었지만 이제 김동연 총리, 부총리하고 장하성 전체 정책실장하고 이런 충돌 국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같이 내각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좀 거들어서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적어도 방조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과연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한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달리 보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외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예컨대 총리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어느 총리든 나선다면 그건 그야말로 국정의 파열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두 분이 소통하시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견제이든 아니면 뭐 비판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든 충분히 하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충분히 하신다고요? 일단 뭐 총리라는 게 무슨 국정을 견제하는 직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직책을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이제 주체인 것 같고 명문상으로만 있었던 이거 규정을 갖다 실질화해가지고 인사재정권을 갖다가 사실상 부활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도 노영욱 2차장을 갖다 옮기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총리로서 그 이해찬 총리가 인가 거의 책임 총리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뭐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약간 권한을 갖다가 위임해서 나눠 갖는다는 철학이 있고 그걸 좀 잘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역대 총리한 사람 중에 대권 주자가 나오지 못했을까? 이회창 총재를 빼고. 왜 이회창 총재는 유일하게 대권을 도전할 수 있었을까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맞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권의 힘이 빠지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말하자면 대립각이 쓰는 대안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부터 또 넘어야 될 우리 이낙연 총리의 과제다. 어떻게 이미지를 이제 빌드업해 갈 것인가 하는 것. 네, 아직 뭐 2년 차에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리께 이제 그런 관련 질문을 제가 드려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뭐 총리님 그런 이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신 워딩이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목표를 앞에 두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은 총리 역할을 잘하는 그렇죠. 것이 나의 본분이다. 네, 그거죠. 그건 뭐 당연히 쉽게 말하면 내가 총리를 갖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예, 아니 뭐 이제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인데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꾸겠다.
여기 우리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 나라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리로서 국정 운영을 또 하셨고 차후에는 그런 더 큰 꿈을 위해서 뭐 뛰실 수도 있다.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대권 출마하실 걸로 보신다. 아니, 뭐 하셨으면 출마까지, 좋겠다. 예, 출마까지라기보다는 그러나 이게 제가 이제 외람되게 한 말씀 충고를 한다면 너무 오래 안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총리의 지지율이라는 건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진짜 연동돼 있는 거예요. 들이받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책임론이 생기면 잘못하면 그거 온파당 다 뒤집어 쓴다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나오셔서 당 쪽에 가서 정치를 하셔라. 만약에 진짜 대권에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과히 지금 총리 전성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범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1위라면 보수 진영에서 또 유력한 잠룡으로 꼽히는 분이 황교안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일부 조사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1등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네, 일부 조사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유승민이. 아닌데.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좀 해줘. 그건 흔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거의 세봤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황교안 전 총리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외부자들은? 저는 자꾸 뭐 당권 얘기 나오는데 당권은 안 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당권 잡아서 그 상처를 견디고 나갈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엔 권력 의지는 아직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직 입당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당. 평생 이분이 어쨌든 검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까지 하셨지만 똑같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했다는 거는 뭐 매우 큰 장점이나 확장성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보수 쪽 안에서 한 20% 정도 되는 그 안에서 1등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그 장점이 될 수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력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근데 그 부분도 잘 안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거론은 되고 있지만 작은 그 안에서의 지금 도토리 키재기다. 작은 물결이지 이것이 바람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도 홍준표 대표하고 완전히 극과 극 반대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품격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총리의 그런 점잖은 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분의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박근혜의 아바타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저 뒤안길로 물러가면서 같이 물러나가야 될 분인데 도깨비도 아니고 다시 이제 소환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저 박근혜 아바타가 다시 소환이 되는 건가라는 한국당의 현실. 안타까운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도 입당도 안 하면서 SNS로 그런 뭐 정치 발언하고 그렇게 복귀를 시도를 거는 게 못마땅하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를 하려면 화끈해야 된다. 근데 뭐 이것저것도 아니고 간보기 하고 있고 황 전 총리를 온실 속의 화초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못 싸운다. 그 이제 친박 비박의 문제인데 비박만 해도 좀 주자들이 좀 있잖아요. 유승민부터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좀 뭐 오세훈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있는데 친박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굵직한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분한테 이제 기대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근데 이분이 뭐냐면 사실 국정농단 할 때 망봐주신 분이잖아. 이거 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게 맞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를 평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당을 장악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처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 총리 혹은 권한대행이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하는 것과 정치 세계에서 사실 상처도 받고 또 거기서 내구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 갑자기 정치 세계에 들어와서 대권 주자가 된다는 건 누구라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황교안 총리의 어떤 이제 뭐 대망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현실화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겠나. 가장 큰 장애물이 정치 경험과 정치 기반이 없다는 거.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상징 자본을 갖고 들어와도 몇 대 맞으니까 그냥 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관료 출신들의 가장 큰 한계가
도전 정신이나 모험, 경쟁을 즐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제일 부족해요. 꽃길 깔아주고 꽃가마 태워서 나를 해주라 뭐 이런 거. 특히 그분은 공안 검사를 또 오래 하셨던 그렇죠. 분이 또 총리까지 하시고 해서 법무부 장관 총리 정말로 꽃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치판이라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기 몸에 진흙을 막 튀겨가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맷집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붙으면 에이 막 이제 이런 현실적으로 쉽지 스타일이기 않죠. 때문에 쉽지 않죠. 지금의 그것도 사실은 그런 공격을 안 받아서 그 남아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이따 이제 공격받으면은 바로 이제 흠집들이 생기고 그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망갈 수가 있죠. 본다면 대권은 물론이고 당권도 어려워. 대선 후보로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나를 대선 후보로 바로 추구해라. 당권이라는 게 사실은 대권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이거는 이전 투구잖아요. 지금 예. 친박 비박 간에 지금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그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은데 친박으로부터 예.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니. 러브콜을 이제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예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이제 최악이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라 그래놓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거거든.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너무 비유가 지금 비유가 차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당권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정없이 공격할 거라고. 그거 이제 몇 번 하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총리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이러려고. 예. 아니 저는 역발상으로 정말 대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당대회에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까일 거 미리 좀 까이고 그렇게 해서 맷집을 키우시면 정치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있죠.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대권 주자가 되어야지 하면 저는 그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면 제2의 김병준 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전 남겼습니다. 대표님이 요새 뭐 그렇게 예언이 잘 안 맞는던데 이 예언은 저는 맞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예언을 한번 해보죠.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 중에 차후에 아이, 외부자들은 관심법이군요. 대권에 대한 욕망이 누가 더 커질까요? 두 분 다 욕망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객관적 조건인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3년이면 조선왕조 500년의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아직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낙연 총리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김부겸 뭐 장관도 있고 이재명 지사도 있고 김경수 지사도 있고 또 바깥에 또 유시민 작가도 있고 뭐 등등등이잖아요. 근데 어떤 지형이 펼쳐질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언을 지금 불가능해요.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19대 때 국정감사를 어느 해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이렇게 뒤풀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세균 의장께서 정운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의원님 정운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치는 뭐니 뭐니 해도 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 사실이죠. 정운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정치에도 그 운이 많이 좌우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핵심이에요, 사실은. 2002년 이전에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갔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어메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충청도네. 이휘창이 돼도 충청도고 이인재가 돼도 충청도고 김종필이 돼도 충청도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어버렸어. 그게 정치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다 뭐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황교안 총리의 욕망은 이제 일부 드러났죠. 이낙연 총리의 욕망은 아직 숨겨진 그런 욕망인데 그 욕망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낙연 총리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도지사까지. 그러니까 여권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호남 대권 주자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욕망의 조건은 이낙연 총리가 좋다. 네. 저도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충분히 가시권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총리하고 고건 총리 때도 보면 지지 세력들이 자기네끼리 자발적으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직 총리 때는 못하지만 아마 총리를 그만두시고 나면은 그렇게 될 것이고 유력 의원들도 또 이제 줄도 서요, 사실은. 한 뭐. 그래서 10명만 줄 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달라지죠. 저는 자꾸 이제 거꾸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급할 게 없어요. 사실 총리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시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주제가 욕망이 누가 더 크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황교안 총리의 욕망이 더 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조바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럼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시점에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분이 황교안 전 총리일 것 같고, 이낙연 총리는 오히려 지금 총리로서 더 안정적인 기반을 잘 굳히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스스로 알아서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최근 티셔츠 한 장으로 한국과 일본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과거에 착용했던 광복절 티셔츠를 문제 삼으면서 출연 하루 전에 취소 통보를 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도대체 이 티셔츠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 문제가 된 티셔츠가 지난해 촬영된 유튜브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잠깐 지나갑니다. 그거 보면은 애국심, 페이트리오티즘, 또 우리 역사, our history, 해방, 리버레이션, 코리아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해방됐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신 분들, 애국지사들 만세하는 장면과 그 윗부분에 원자폭탄 터지는 게 있었던 이미지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종전과 더불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8.15를 축하하는 의미인데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원자폭탄이라는 게 곧 종전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폭탄 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잘못한 부분이었다. 우리가 좀 무감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좀 깨닫게 해준 부분이 있고 BTS가 결국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네. 이걸 다 민족 대 민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자폭탄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쉽게 말해 휴메니티,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였거든요. 그 티셔츠가 팬이 선물한 것이라고 예.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워 히스토리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이 티셔츠를 만드는 브랜드 이름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광복절을 축하하는 의미인데다가 팬이 또 주셨으니까 한번 또 입어서 그런 팬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속사에서 원포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사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성명을 또 발표를 했죠. 장면이 지난해 촬영된 거고 입었던 것도 그러니까 지난해 발생한 일인데 그렇죠.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불거진 걸까요? 그래서 일본 우익에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일본 우익에서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지난 걸 뒤져가지고. 어떻게 봤대요? 그 잠깐 지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내가 안티 팬도 팬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팬인 사람들은 있죠. 내 책 한 권 읽고 팬이라고 감히 얘기를 해요. 근데 안티 팬들은 나를 쉽게 해서 내 책을 전권을 다 읽어요. 그 마찬가지로 BTS 팬보다 오히려 예. 이 안티 안티 많이 팬들이 다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언동을 다 뒤지는 거야. BTS랑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미들이 지금 쫓아가기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수상하면 쫓아다닌다는 숟가락 건데. 잘못 올리면 한국만이 아니라 아미도 그냥 아미도 아니고. 전 세계 아미들한테. 사십시오. 자, 뭐 결국 일본의 연말 가요제이죠. NHK의 홍백가합전, 또 후지TV의 FNS 가요제, 뭐 여기에 출연도 무산이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전석 매진으로 도쿄돔 콘서트는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졌다. 네. 예, 그래서 한류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초반만 약간 분위기가 그랬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는. NHK 홍백가합전이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로 권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돔 투어라고 하잖아요. 네. 도쿄, 오사카, 뭐 나고야, 후쿠오카까지 투어 콘서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 시위를 뭐 막 하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뭐 달랑 2사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5만 명이 관객으로 가는데 2명이 그것도 이틀 중에 하루만 하고 이제 철수를 했대요. 혐한 류가 있죠. 있지만 극히 일부고 이번에 그 NHK하고 또
후지 TV에서 BTS 출연이 무산된 것은 비단 이 원폭 투하뿐만이 아니고요. 이 티셔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강제징용 판결,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합의를 우리 정부가 깬 것처럼 보이는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 이렇게 봐야지 이것은 근데 혐한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사히 TV 같은 경우에 무슨 별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2012년에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두들겨 맞았거든요, 한미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12년 이후로 한 5년 동안의 그 콩백 가압전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한류가 잔뜩 올라올 때 우리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TV가 굉장히 곤란에 처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억이 있었던 거. 후지 TV가 아마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나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트와이스는 출연을 한다고. 그러게요. 근데 트와이스도 또 문제를 삼았던 게 또 우익 정치인이 뭐냐면 트와이스 중에 멤버 중에 하나가 위안부 티셔츠 입었잖아요. 그걸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트와이스 있죠. 멤버 중에 일본인 멤버들이 그쵸. 또 네. 있다고. 네. 예. 한국 사람들만으로 된 게 아니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방송까지 취소하고 이렇게 과민한 반응 보이는 거는 편협함과 옹졸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건데 사실 요새 한일 간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우리 과거와 같은 뭐 이제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뭐 열등의식이라든가 저쪽으로 보면 우월감 이런 게 없고 그야말로 지구촌 시민 같은 그런 글로벌한 의식들이 확산돼 있거든요. 게다가 한류라고 하는 거를 무슨 한국에서 온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 이런 거를 자극해서 말하자면 자기네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또 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죠. 우익 언론까지 가세해가지고 이제 더 기름을 붓는 거죠. 일본 언론이 왜 그랬을까를 보면 어쩌면 이제 일본 언론은 지금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함께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고쳐서 사실상 군사 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또 과거사 문제인 것이고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제징용 판결도 최근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제 현안이 되고 이슈가 되니까 일본 언론들이 좀 선제적으로 BTS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젊은이들보다 그렇죠. 일본 전체의 분위기가 과거를 훨씬 더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또 잘 모른다고 해요. 네, 일각에서 이번 논란에 일본의 손타쿠 문화 그런 게 작용했다. 손타쿠 이 용어가 저도 사실 굉장히 생소한데 우리 발음으로는 뭐 촌탁 이렇게 말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문화라는 건가요? 손타쿠가 뭐예요? 손아귀. 위에서 근데 위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심기를 헤아려서 알아서 기는 문화. 그게 이제 손타쿠 문화라는 거고. 지난해 아마 일본에서 많이 이 부분이 사학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회자가 되어서 뭐 올해의 단어 이런 것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야쿠자 문화에서 그러잖아요. 보스가 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죄가 없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한마디 딱 하면 알아서. 예, 알아서 기는 거. 너무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너무 아름답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딱 알아가지고 하고 미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런 문화인데 사실 일본은 관청에서 뭘 할 때도 행정 지도, 뭐 통달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법령에 규정을 하거나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명시를 잘 하지 그게 않고. 말하자면 불문율의 문화 비슷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랄까? 우경화의 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언론사 안에도 굉장히 그 자리 잡혀가고 있어요. 심지어 매우 진보적인 언론들조차도 일본 언론들이 요새는 상당 부분 논조가 우경화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결정적인 건요.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일본이 과거의 그런 이 프라이드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자신감을.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 한국 니네가 이제 조금 좀 힘 좀 생겼다고 우리한테 까불어?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이런 심리가 전에는 없었는데 요 근자에는 그게 굉장히 많다고요. 극렬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뭔가 자신감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폭 문제만 갖고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에미넴이라는 미국의 네. 가수가 있는데 Remember Me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My lyrics get at 'em and split atoms like Hiroshima and Nagasaki. My lyrics get at 'em and split atoms like Hiroshima and Nagasaki. 이렇게 구체적인 가사를 에미넴이 노래를 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별다르게 이의 제기 안 했어요. 네. 당연히 이해 제기 안 했죠. 그러면 에미넴은 되고 BTS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이런 비겁한 논리가 어디 근데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거든.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편 먹고 왜 우리한테 말하는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뭐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가치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냐라는 점에서 좀 의심할 면이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일 간의 뭐 아픈 정치적, 역사적 갈등. 아니, 그것도 이게 아주 그렇지만은 깊은 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일본은 예. 아프지 않죠. 우리가 아프죠. 우리가 아픈데 예. 일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일본의 굉장히 이중적인 의식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게 그 유명한 타라 입구 아니에요. 아시아를 벗어나서 뭐 그 당시엔 유럽이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미, 구미에 편입되는 것이 자기네 이제 꿈이었고 실제로 그걸 이뤘죠, 그죠? 그러니까 G7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를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왜 원폭 터뜨려가지고 저 했냐고 제대로 정식으로 항의하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하고 아시아에 대해 얘기할 때는 마치 자기네 원폭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가 했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약간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약간 이런 분열적 요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 갖고 대하고 그러면서 구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뭔가 한 수 접고 굽히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뭐 그 연장선에서 뭐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갑자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생각이 나는데 올해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주년 해고 네. 당시에 오부치 총리가 뭐 통렬한 사죄 그리고 뭐 마음으로의 그 반성 이런 걸 언급하시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은 과거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일본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일본은 조금 더 과거를 들여다보고 한국은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셔서 그게 상당히 이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본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방탄소년단 티셔츠 논란이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이 사죄와 손해배상 요구하려고 신일철 주금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박대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한 10일 전부터 계속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응답을 거절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가니까 뭐 그 경비원이 나와가지고 성의 없이 신일철 주금의 총무과에서 이런 메모를 읽어주라 그러더라. 그렇게 해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저 변호인단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간 것이고요. 이게 우리 국내 판결이고 국내 판결을 국내에서 이제 집행할 수 있으면은 굳이 일본 본사에서 협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신일철 주금의 한국 재산을 보니까 포스코 합작회사가 그 PNR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식 30%가 신일철 주금 소유랍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압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일본은 대대적으로 그걸 또 이용해 먹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그런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과장해서 하고 아마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국면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은 진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 정부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절대 보상해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게 우리가 네. 주목할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거꾸로 돼야 돼요. 기업에서 이거 어떡하죠? 배상해달라는데 정부에서 좀 손을 써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거든 기업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예 그냥 막아버렸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잖아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활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놔두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한국
한국도 성숙하고 또 일본은 더 많이 성숙해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언젠가 먼 미래에 해결될 이런 문제지 우리가 사실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또 그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서둘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 여론전으로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뭐 한 국가만 제소한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많이들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일본은 이 영토 분쟁화를 이제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이제 좀 발표들을 해왔었는데요. 일본이 외교 역량 면에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앞서가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전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서 우위를 좀 점하겠다 이런 좀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사실 위안부 문제에서는 사실 일본이 국제사에서 일방적으로 완패한 거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성노예라고 표현해서 소녀상 철거 로비했는데도 미국에서 편들어주지 않지. 심지어 뭐 일본의 혼다 의원 같은 사람도 위안부 결의안 찬성하고 이러니까 코너에 몰렸다가 징용공이라고 이제 전에 부르다가 그거를 지금은 이제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죠, 그죠? 이 사람들이. 네. 어쨌건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과거 문제를 끄집어서 시비를 거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걸 호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사실은 국제사회의 여론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결국 이번 일도 이렇게까지 뭐 확산시킬 일이 아닌데 말하자면 국내적으로 여론몰이하고 또 약간 우경화되는 분위기를 올라타서 일본도 보면 정치가 사실 문제예요. 왜 정치가 문제냐? 합리적으로 뭔가 문제를 그 대안을 제시하고 끌고 나가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그 포퓰리즘이라도 일으켜서 유리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조금 불편한 게 정치가 문제다라는 이제 식의 말씀에는 상당히 좀 불편함을 제가 좀 느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맞습니다. 아니 그런 정치를 안 하시면 되죠 뭐. 그렇죠. 정치권에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또 정치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좀 불편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뭐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국가 간에 약속을 했는데 이번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이렇게 이걸 뒤집었다.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에 할 일을 한 거예요. 법원에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법원과는 또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는 좀 더 외교적인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원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대응을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위안부 문제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본에서도 이제 변호사, 법조인단 150명 정도가 그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국가 배상과 개인 배상은 다르다는 게 원래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논리가 바뀌었거든요. 법리는 맞아요. 그렇죠? 법리는 그게 맞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교력에서 우리가 이제 압도를 당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저들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저러는 건 뭐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정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대립적 민족주의는 항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항상 이웃 나라를 패면 돼요. 뭐 아베도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요 사건 때문에 4%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요새 자꾸 그 거론되고 있는 게 독일이 그 2000년에 말하자면 그 전에 이미 배상 다 끝난 거였어요. 그것도 독일도 관련국들하고 전부 그 1953년, 1972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 그 배상을 했지만 이런 요구들이 또 계속 나오니까 2000년에 100억 마르크죠? 지금 돈으로는 한 8조 정도 되는 돈을 말하자면 객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또다시 보상을 해줬단 말이니까 그 갭을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긴 하나 전혀 이 국제법적인 어떤 질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뿐 아니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을 받아서 그런 국내 기업도 돈을 내고 실질을 죽으면 당연히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제3의 길, 제3의 방식을 갖고 자꾸 그 논의를 해야지
일본은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은 죄책감의 문화고 일본은 수치심의 문화거든요. 죄책감의 문화는 죄를 짓는 순간에 이미 죄가 죄인데 수치심의 문화는 죄가 언제 발생하냐면 알려질 때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문화적으로 확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제가 뭐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독일은 그 엄청난 후견 세력인 미국 안에서 이거 배상하라는 요구와 압박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것도 보면은 위안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에 클린턴 행정부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상당히 응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 중립이야.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많죠. 그러나 오히려 분란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골치 아픈데 지금. 그 지점이 그래서 핵심인 정부도 거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본을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멀게 느껴지지만 외교 관계를 그냥 뭐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통화 스와프 문제라든지 한일 어업 협정이라든지 우리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고 그걸 함께 풀어가야 되는 숙제를 일본도 가지고 있고 한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명하게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데 저는 약간 뭐 이 주제하고 좀 엉뚱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남북 문제,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문제나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한창 대화가 잘 될 때 아베 쪽에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뭐 우리한테도 도움을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까지 이제 총괄해서 보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풀리고 하면 일본도 이제까지 태도와는 달리 대한민국과 조금 더 협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외부자인 듯 외부자 아닌 내부자 같은 예, 여전히 내부자 같은 배재정 전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좀 긴장을 하고 왔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막 이 화살표들이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저는 방송에 또 복귀한 게 1년 반 정도 만 일이어서 좀 긴장을 하고 왔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외부자시니까요. 그 언제까지 이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건 이제 이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네,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오죠. 마음이 있으신 거였어요?